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황현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 작가를 대신해 스페셜 시사 DJ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국민시사 눈높이 개그맨 황현입니다. 저희 스페셜데이 마지막 날 준비한 첫 소식은요, 곧 발표될 지소미아 연장 여부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까지 고민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무역 제재가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과연 어떤 결론이 날까요? 최재성 의원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동시에 러브콜을 받은 이 바른미래당 의원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님, 유승민 대표님, 저와 함께 가십시오. 평소 생각입니다. 우파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이거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선언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러브콜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총선을 앞둔 야권 정계 개편 큰 그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하철역 현장으로 잠시 가보시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청소년 카드예요. 본인이 쓰시면 안 되는 카드예요. 한역에서 대여섯 번 타고, 특히 예를 들어서 종로 3가라 같은 노인들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어르신 카드를 또 10번도 이용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하철 공짜 승객이 기승입니다.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해보니 저널리즘. 오늘은 해보니즘 기자가 이 평소에도 부정승차가 유독 많다는 서울 1호선의 한 개표구 앞에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무려 4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서 공짜 숫자, 이 공짜 승객의 숫자를 세웠다고 하는데 4부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자, 8월 22일 목요일 스페셜 DJ 황현희가 진행하는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24일이죠. 바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NSC 상임위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과연 연장인지 파기인지 여부가 곧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특별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은 지소미아 폐기를 처음부터 주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부의 결정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죠. 네네. 네, 지켜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것이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네. 결국은 아베 총리의 평화법 개정을 통한 이 재무장 의혹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지금 상황이랑은 다시 지소미아 문제가 소환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이번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다시 제기될 문제를 그냥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번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년 단위니까요. 네, 그렇죠. 네. 자, 일각에서 조건부 연장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일본이 경제보복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측이 일본의 이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 이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크게 실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효적이진 않다. 네. 그리고 일본과 협정을 예를 들어서 연장을 했다. 네. 이제 자동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정보를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베 총리 체제가 경제 침략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네. 협정은 연장을 해놓고 정보를 안 준다는 게 그것이 또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질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하기로 네네.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네. 모양이 크게 좋지는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발표는 일단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오늘 김현종 차장과 비건비 특별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지소미아가 일단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종 차장은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국익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지 이거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과연 국익에 우리나라의 이익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점을 좀 알려주시죠.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안보 협력 체계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꾸준히 추진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지소미아는 미국 입장에서 해야 될 그런 이제 협정이 되겠죠. 한일 간의 문제지만. 네네. 따라서 이제 미국과 한국과의 또 안보적 관계들 이런 것을 봤을 이것을 또 이제 해야 되는 네. 이제 이런 점이 이제 하나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있는 거고요. 네. 일본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파기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이 일본 다시 재무장을 시도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독도 도발 같은 것이 된다거나 이러면 다시 또 소환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게 복잡한 이 문제가 지소미아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나 또 한미일 공조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이 둘 다 동맹이지만 그렇죠. 예. 한국 입장에서는 또 다르고 일본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본만 보면 좀 괘씸하긴 하지만 또 미국이 껴 있으니까 말이죠. 참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이것이 일본이 지금 전략물자 통제를 우리가 부실하게 해서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수출 규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더 높은 협력 단계인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이 지소미아를 먼저 파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24일 이후로 자동 연장이 되면 네. 일본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화이트 국가 배제나 이런 것을 처리해야지 맞는 논리로 이게 이동을 하는 거죠. 더 높은 단위의 이제 협력이다 보니까 철회를 하는 게 그거를 맞다. 했는데 예. 그게 연장이 됐는데 그렇죠, 지소미아가 그렇죠. 네. 만약에 그러면은 수출 규제나 화이트 국가 배제를 철회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특위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 진행하는 저희 입장에서 좀 납득이 가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 청와대에도 좀 전달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는 이 경제 침략을 한 상황에서는 네. 정보 공유라는 것이 더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다. 네. 그래서 파기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연장 부동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은 기 전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얘기로서는 우리도 도움을 얻는 부분이 지소미아 연장했을 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우리가 도움을 얻는 부분이다라고 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위성 첩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위성에 관한 부분. 네. 예, 그런데 지난번 이제 북한 미사일 실험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점이라든가 궤적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는 거고요. 네네. 미사일이 이제 떨어지는 그 지점은 조금 뒤에 일본한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것이 대체 불가능한 정보가 아니고 네. 미국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도움이 그런 측면에서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정보의 그 부등가 교환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주게 되는 거고, 네네. 유용한 정보가 더 우리가 농도가 높은 거고, 그런.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소미아라는 그 단어가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계기도 일본의 이 수출 규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수출 규제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등 뭐 이런 가능성 있어 보이십니까? 요거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첫 번째로요. 네. 지금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공격한, 경제산업적으로 공격한 이거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시작은 변화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화이트 국가 배제한 게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아마 시행세칙을 정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행세칙을 안 정했는데요. 네.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를 하고 개별 심사해서 지금 2가지 정도를 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선심 쓰듯이 그런 식으로 내놨죠. 예. 그러나 그거 가지고 반도체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는 지금 반도체는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화이트 국가 배제 시행세칙 정해지면 또 더 확대돼서 될 텐데 변화된 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기 대응을 잘했고, 아베 총리도 미처 준비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네. 예를 들어서, 국제 여론이라든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든가, 오히려 일본이 역공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로 지금 겉으로는 소강 상태고,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 예, 네네. 그래서 이게 막 치고받고 말로 오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강 상태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소강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현재. 보이는 거죠. 네네. 내용적으로. 그러나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계속 받고 있고 이 공격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결과적으로 이 한국과 일본 이게 진짜 이게 둘 다 모두에게 피해가 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 흔히 예.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치킨 게임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해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지금 처음에 아베 공격이 시작이 됐을 때 특사 보내라, 두 정상이 해결해라, 이거 큰일 났다. 말들이 많았죠. 예.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네. 또 어저께인가요?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 일본 갔다 오셔갖고 그렇죠. 천황지기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면 양국 관계가 눈녹도 녹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무슨 정말 이렇게 감성놀이도 아니고 네. 이게 냉엄하고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큰 충돌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다른 거 이랑의 즉위식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 그 천황이 아니라 일왕이죠. 예예예. 예, 이거 다 빼고라도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네.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으로 소강 상태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류의 얘기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불리한 겁니다. 도움이 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건 조금 더 간다. 이 상태에서 더 나가지도 않고 더 후퇴하지도 않고 가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에 유리한 환경들을 만들어가면서 비로소 그 입구가 열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소물 좀 긴 소물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덤비듯이 하면서 국면을 좀 불리하게 가져가는 거는 그거는 좀 잘 생각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무자시니까 더 자세하게 그 세부 사항을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건 너무 좀 감정적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비건 대표 만난 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북미 간 대화가 곧 전개될 것이고 잘 전개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이제 북미 간의 디테일하고 네. 의미 있는 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의 진전이 네네. 이제 곧 다가왔다. 곧 다가왔다. 예, 따라서 이제 네. 결론을 생산을
잘 낼 거다. 아, 이제 결론이 나올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스케줄상 여건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것이 한미연합훈련 끝나면 이제 실무회담들이 곧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인 성과와 진전들을 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네. 것을 계속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에 이제 다름 아닌 김현종 차장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말뿐만 아니라 진짜 뭔가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게 전 국민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럼 네네. 오늘 얘기 드리기는 뭐하고 네. 이거는 환경과 여건, 북미 간의 여러 가지 처지와 조건들이 네. 이거는 결과를 협상 결과를 좋게 낼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는 이제 프로세스에 아주 압축적으로 들어간다. 네. 아무래도 뭔가 좀 조율 중인 게 있으시니까 이런 말씀도 이제 살짝 해주시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예. 어떻게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대비해서 준비를 또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중대한 일이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날 것 같다.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북미 회담이 일정의 성과를 낼 때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포함해서 당에서도 분석하고 준비하고 또 다음 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특별대책원의 최재성 위원장이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스페셜 DJ 홍현이와 함께하는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이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박준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박준 변호사는 오늘도 나오시고 일주일에 몇 번 나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을 이렇게 한 번은 최강병기로 나오고 한 번은 개보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 나오시는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예. 네, 이 부지런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네. 여기만 나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또 여기저기 저랑 좀 많이 부딪히거든요. 일주일에 한 100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쯤 할 것 같습니다. 예. 게스트만 어떻게 진행을 해보니까 좀 어떻게 시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상당히 자연스럽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 와. 예.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오늘 좀 아쉽네요. 예. 아쉬우면 더 잘해서 이 자리를 꿰차야죠. 이동훈 작가님 계신데 제가 감히 어떻게. 네. 아니, 그러면 정 안 되면은 내일 저기 박 변호사가 할 건데, 이거. 네. 이 양반 제껴버리고. 아닙니다. 내일 또 다른 스케줄 가야죠, 저는. 원래 있었던 스케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또 박준 변호사가 또 진행을 하시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이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의 신원이 밝혀졌죠. 오래전 살해된 이 암매장된 한 가출 청소년이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5월입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어머니 묘소에 성묘를 하러 갔던 모양이에요. 벌초를 하는 중에 이상한 그 뼈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혹시 누가 파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신고를 하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온전한 시신이 하나 발굴이 됐습니다. 백골화되었고 나이는 보니까 15세에서 17세 정도로 된 것으로 보이고 확인해보니까 충치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 정도인 걸로 보이고 좀
가출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그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겠네요. 이게 가출 청소년이었으면 부모가 좀 애타게 찾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떻게 문제가 걸렸어요? 예. 이 아이가 가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아, 그랬군요. 가출을 또 네. 반복을 했고 네네. 이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충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신원이 확인됐는데 네. 아마 부모가 많이 놀랐을 거예요. 막 가출해가지고 어디 그렇죠. 딴 데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백골 상태로 지금 발견된 거니까 많이 놀랐을 걸로 보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자주 좀 반복하는 아마 것이다. 곧 들어오겠지 이렇게 좀 생각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바로 이게 가출 청소년들끼리 모여 사는 가출팸이란 게 있다 그래요. 이 네. 가출팸에 있다가 거기서 폭행을 당해서 숨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이제 이 가해자들은 이 친구 원래 가해자들이 이제 생활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비 어떻게 벌어들였느냐면은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대포 통장을 팔아가지고 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 이 범죄 행위를 이제 숨진 그 청소년이 네. 이걸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고발을 막기 위해서 두들겨 팼다가 결국엔 사망에 이르렀다고요. 그렇죠. 좀 자세히 말하면 네. 그렇게 두들겨 패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폭행을 가했다고 폭행 했지만 받았죠. 예. 두들겨 팼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네. 폭행을 받으니까 폭행을 받으니까. 예. 저희들 원래 조금 토속적이라서 경찰에 네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 지금 피의자 지금 당 A 씨 등 이 사람들을 신고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의자 A 씨 등을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가피의자죠. 이 학생 청소년이 자신들을 고발해가지고 처벌받을 염려에 빠지니까 그렇죠. 이 아이를 사망케 하면 네.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청소년이 알고 있는 여자 여학생을 통해서 네네. 문신 같은 거 하러 오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아이고. 데리고 온 다음에 살해 후 안매장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지금 이 친구들 선도를 잘했으면 이런 일도 아예 없을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좀 안타깝네요. 예. 근데 이미 다른 범죄로 수감돼 있는 상태면 뭐 그 상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혐의와 형량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 될까요? 형량은 좀 셀 것 같아요. 네. 단순 살인도 살인 사체 은닉인데요. 네. 단순 살인도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 이거는 제가 판단컨대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죄 같아요. 살해죄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7년 이상입니다. 사형 무기. 최소 7년입니다. 예, 그래서 7년이고 동기가 네, 자신의 동기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하기 때문에 네. 보복적 범죄거든요. 범죄 질이 안 좋군요. 예, 상당히 중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집단 폭행을 가한 사실이라든지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든지 이런 측면을 볼 때 네. 그다음에 또 피해자가 또 상대적인 약자에 속한다는 점을 볼 때 아주 가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출 청소년이 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이 법적으로 뭐 좀 없을까요, 변호사님? 그렇죠. 가출 청소년을 쉼터 같은 우리 뭐 어떤 시설 같은 게 있어요. 시설이 있긴 하죠. 근데 예. 사실은 그 청소년들이 글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청소년기 때 그런 데 가면은 또 한번 가출해 보셨지 않습니까? 아픈 데를 꼭 찌르신 듯한. 야, 이거 딱 걸렸네, 어떻게. 예, 저도 있죠. 저도 예,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한 번 말씀드리면. 정도는 있을 수 예,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 예. 남학생들은 예. 또 그런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욱하는 친구에 휘둘려 이게 그렇죠. 휩싸이면서 한두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욱해서 나갔다가 이제 겁나서 못 들어오는 거죠. 12시간 만에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가출이 아니라 외출이었어요. 외출이죠. 예, 예. 좀 장기간의 외출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는 일단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출이 길어진 이유는 네. 집에 들어가기 싫기 때문에 길어진다 그래요. 뭐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부모들이 어떤 일정한 부모 교육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정교육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가출했다 하더라도 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어떤 쉼터 같은 것들이 많이 확보돼 있어야 됩니다. 그 쉼터가 정말 좀 개방적이에요. 저도 뭐 그 좀 가보면 네. 사실 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그 쉼터가 또 다른 범죄자를 만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그것도 문제예요. 있어요. 예, 예. 쉼터가 많이 개방적. 우리 해바라기센터나 뭐 우리 여성의 쉼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조금 정비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예전에 그 소년원이라는 왜 요즘도 소년원 제도가 있죠. 지금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시포처분을 받으면 네. 장기 소년원으로 가게 됩니다. 소년원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범죄를 배워서 그렇죠. 나온다니 그러니까 종합 범죄인이 돼서 나온다. 뭐 그렇죠.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사실 이거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년원 그 관련돼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또 모 소년부 판사들은 시포 처분을 잘 안 해요. 아니면 또 반대로 시포 처분만 하는 판사도 있긴 한데 아주 세게 시포 그냥. 처분이 소년원 처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딜레마이긴 해요. 범죄가 큰데
또 형사 처벌하기에는 좀 심각하고 교도소 보내기 뭐하고 미성년자. 소년은 미성년자니까 그런 어떤 갈등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인에게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거 법원 무죄 선고한 이유 뭡니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윤주호 씨의 증언이었는데요. 이 윤주호 씨의 증언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일단 윤지호 씨의 증언이 좀 일관되고 또 주변 사실과 좀 부합했었어야 되는데 논란이 좀 많았어요.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또 캐나다로 건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50대 신문사 사장이라 그랬다가 또 처음에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가 다시 이제 조 씨를 지목하는 이런 좀 진술의 번복이 된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진술에 번복하는 과정을 볼 때 그 맨 처음 윤모 씨라는 사람이 처음에 지목이 됐었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 없었다라는 증거가 나오니까 급하게 조 씨로 이렇게 그 지목되는 범위를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죠. 예. 그러면서 법원은 분명히 강한 의심이 든다 범죄를 저질렀을. 그렇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 증거와 증인으로서는 이 정도의 진술의 신빙성 가지고는 유죄를 선고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박준 변호사님 어때요? 이 인주호 씨 증인으로서 너무 좀 불량한 자세를 취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서 이런 건가요? 왜 이런 겁니까? 그렇죠.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했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느냐. 이게 증거재판주의거든요. 예. 그게 없다면 무죄 추정으로 가는 겁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증인인 윤지호 씨가 증언을 계속 번복을 했으면 법정에 나와서 그걸 확인을 시켜주는 작업을 거쳤다면 이건 뭐 가정이긴 하지만 그럼 유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하지 않고 해외로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무죄가 났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지호 씨도 뭐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아니 뭐 개인 방송 BJ로 활동하면서 후원금도 모집하고 그걸 반환하지도 않고 반환하라고 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일도 보면 이게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인가라는 뭐 이해가 안 가요. 윤지호 씨가 뭐 여러 가지 좀 지적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 사실인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무책임한 기소다. 그렇죠. 예. 사실 이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10년 전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만큼 기소를 했었다면 상황이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10년이 지난 뒤에 겨우 하나 남은 윤지호 씨의 진술을 가지고 거기에 의존해서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상당히 좀 무책임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주변의 증거를 충분히 수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사실 더 중요한 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어떤 처벌을 포기한 채 어떻게 보면 가장 가벼운 성추행범만 지금 기소를 한 셈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유죄가 나오기 힘들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유죄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이고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을 구형한 거거든요. 이 징역 1년 통상적으로는 징역 한 2에서 3년 정도 구형하는 게 일반적인데 1년을 구형했다는 그거 자체가 막 검찰이 자신이 없었다. 유죄 입장에 자신이 없거나 그것도 막 그 얘기도 해요. 이 거짓말 탐지기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대해서 사실 증거 능력이 없는데 거짓말 탐지기 그래프를 보면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게 거짓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아주 좀 조금 공색한 얘기까지 하버리 했는가 봤을 때는 박준 변호사님 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검사가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오면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로서도. 이거 다 남잖아요. 기본은 이게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죄 나온 게 검사의 책임이라고 이분의 경력에 남는 거 아니에요? 이 검사의 경력에. 남기는 남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많이 쌓이면은 좌천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좌천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되기는 하는데 그 한 건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찰이 그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검사장급이 직접 수사를 지휘했는데도 이렇게 나왔다는 점에서 볼 때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좀 책임 추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좀 가질 수밖에 이거는 이제 공판 수행했던 검사 책임이 아니고 특수수사단의 책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수수사단이요. 뭐 증거 같은 걸
가지고 오지 못한 상태에서 신빙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말하는 단장이나 이쪽 쪽에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0% 책임 안 질 걸로 보입니다. 예, 이번 일은. 네. 아마 인사상 불이익은 좀 있을 걸로. 인사상 불이익은 있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 씨, 이 전 부인이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장시호 씨를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여기서 승소를 했습니다. 네. 법원이 승소 판단을 내린 부분, 이거 어떤 부분인지 좀 알고 싶네요. 그러니까 김동성 씨 전 부인인 오모 씨가 이 장시호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네네. 원래 청구 금액은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은 700만 원이라고 하네요. 700만 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극히 일부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네. 이게 김동성과 김동성 씨와 그 장시호 씨 사이에 불륜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게 아니라 불륜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거든요. 불륜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크게 삭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뭐냐면 불륜이 그럼 밝혀진 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불륜이 밝혀졌다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말하기 뭐합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김동성 씨하고 장시호 씨가 동거 같은 집에 살긴 했는데 그것이 단순 그냥 동거인지 정말 어떤 불륜 관계인지 확인이 안 됐어요. 단순 동거는 뭡니까? 그 집이 이제 사실은 이제 최순실 씨 집이었거든요. 쉐어하우스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쉐어하우스는 한마디로 모르고 그래 묻는 거예요. 아니 그냥 확실하게 우리 따져야 되니까요. 그냥 단지 같은 집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뿐이지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아니다라고 김동성 씨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기숙사 같은 거 아닙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돼요? 이 얘기를 또 했어요. 이 재판 와중에 장시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시호 씨가 이 김동성 씨하고 김동성 씨 전 부인 오모 씨가 두 사람이 인터뷰를 또 하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언론에. 네네. 그걸 봤을 때는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 불륜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다든지 아니면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재판부 그 판단했는데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있었다면 달리 볼 수도 있지만 한 번밖에 없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고 다만 지금 금액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우리나라 그 손해배상액 특히 위자료 책정은 판사의 전권입니다. 아, 전권을 위임하는 거군요. 예. 전권으로 판단하는데 부정행위 시 위자료가 통상 2천 정도, 3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통죄가 없어져서 약간 이런 손해배상에 대한 그러니까 민법상의 금액이 좀 징벌적 손해배상 차원에서 커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왜 안 커지는 겁니까? 법적으로 아직 징벌적이 되지도 않고요. 또 판사가 예전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져보면 김동성하고 둘이 합쳐보면 한 1,500 정도 되거든요. 한 명한테 700이니까 또 불륜설이고 하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뭐 타당하게 적당하게 받은 것처럼 좀 보입니다. 아, 타당하게 받은 것이다. 이 5천만 원, 3천만 원이 언제적 얘기냐면 15년 전 얘기거든요. 15년 전에 5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 정도. 그렇죠. 그렇게 보기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물가 가치가 많이 변한 것도 있는데 법원이 그 부분을 좀 빨리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이야기를 제가 스페셜 DJ로 오면서 지금 4일 내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인데 뛰어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넘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겠습니다. 해야죠 뭐.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면서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 뭐 고소고발이 지금 이어지는 등 뭐 의혹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열양상이긴 한데 보면 이게 참 보면 딱히 조국 후보자가 잘못했다라는 게 없어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불법은 없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불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국 후보자의 딸이거나 아니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거나 당사자는 없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거기에 조국 후보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개입을 했다는 증거도 없고 현재로서는 정황도 없어요. 아니 근데 사모펀드에 대한 건 의혹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모펀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사모펀드는 원래 투자한 사람은 별다른 그 책임이나 권한이 없어요. 투자에 대해서 뭐 죄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의혹이란 말이죠. 이제 의혹인데 그것을 자꾸 이제
부풀려다고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까지 터졌는데, 그러니까 네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 조국 후보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근데 국민정서법상 바로 그 그게 점이에요. 중요하죠. 예. 특히 국민정서법에 걸리는 부분은 바로 네.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군대 문제 입시는 네. 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예, 그 얼마나 두 가지가 민감한 건지. 걸리면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않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지금 논문 관련해서 지금 학회에서도 고발을 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조국 교수가 그때의 친권자니까 이 교수를 조국 후보자를 고발한 것 같은데 네네.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 같아요. 10년. 2009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지났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고소 고발은 지금 된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래요.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2004년 데이터고요. 네. 논문을 쓰기 시작한 건 2007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논문을 제출한 건 2008년이고 네. 실제로 이것이 등재가 된 건 등재된 2009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디로부터 이제 기산점을 잡아야 될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걸 과연 이게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도 사실 조금 모호해요. 애매해요. 특히 이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고소 고발을 넣었는데 네. 이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라는 데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그 의료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네네. 의사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행동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의료 사고를 보도한 언론사를 또 고소하는 바람에 네. 또 참 논란거리가 됐던 그런 곳이라서 어떻게 보자면 약간 의도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곳이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저는 지금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이럴수록 빨리 해야 됩니다. 청문회를. 네, 저는 청문회를 하는 게 빨리 방법 같아요. 예. 이 고소 고발도 문제고 지금 딱 나눠져 가지고 잘못한 부분은 거기서 밝히고 네. 안 되면 뭐 낙마하고 그러니까요. 맞으면 뭐 법적으로 처벌받고 이 부분을 청문회에서 빨리 좀 해야 되는 이 더 미뤄지고 뭐 자유한국당 말처럼 9월 달에 해서는 그때 간다면 그럼 9월까지 또 이카입니까? 이럽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의혹을 눈덩이처럼 끌리고 그렇죠. 있고 한쪽에서는 해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국민들이 아직 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뭔가 좀 서로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하지 않으려고 그 하니까 대화 자리가 인사청문회 문제가 생긴다.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계속해서 좀 제가 이 자리에 없어도 이 작가님께서 오셔서 이거는 계속 제가 다뤄주실 무슨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것만 계속 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계속 이것만 해야 근데 됩니까? 자녀 좀 교육 이제 뭐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좋은 학교를 안 보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를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아, 대안학교. 저희 학교 아이들 공부를 못 해가지고 참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지금 시골 학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 생길 일은 없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네. 뭐 박지훈 변호사님 애들이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 와닿으면 고등학교로 올라가요 갑자기. 네.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 나 공부는 못하지만 아빠처럼 변호사가 될래. 안 돼, 니는 안 돼.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뭐 얘기를 하면서 사전에 네 힘으로 가라. 사전 아빠는 도와줄 수 없다. 예. 논문 그 쓸 약속.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네가 어디서 고등학생 논문 쓰냐? 박지훈 저는 얘기할 변호사님. 겁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이거 다 지금 영상 남습니다. 영상도 찍어야지. 예, 영상도 찍고 저기 있고 미안하다. 예, 음성도 들어가 있고 YTN이에요. 미안하다 하더라. 예. 지상파입니다 여기. 예, 그 말에 책임을 하도 꽉 지금 지셨으면 상황을 좋겠습니다. 보니까 그게 예. 마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예상을 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기자님이 또 아무래도 베테랑이시니까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에는 임명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할 것이다.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는 걸 알고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인사청문회 굳이 열 이유가 없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수치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수치 얘기 하지 말까요? 하면 또 나옵니다. 나 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몇 명이고 어쩌고 이렇게 다 며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죄송합니다. 그 정도만 지지율 떨어졌다는 얘기는 괜찮은데. 지지율이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향이 가지 않을까? 가죠. 지지율에, 대통령 지지율에. 뭐 아마 근데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걸 아마 돌파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다만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냐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딸이 얼마나 버텨주느냐. 솔직히 말하자면 조국 교수가 버텨주냐 문제가 아니고 조국 교수의 딸을 얼마나 버텨주느냐입니다. 네. 예. 장 기자님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정면수부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YTN 라디오 스페셜 DJ 황현희와 함께하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민주평화당 분당이 이 바른미래당 분당의 촉매가 되지 않겠느냐, 뭐 다양한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거론 중에 있죠. 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 이어 안철수 전 의원과의 연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신환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원내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100일 맞이하신 거 축하드리겠고, 어떻게 좀 소회가 어떠세요? 예, 뭐 어느덧 100일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네. 국회가 그동안 파행과 또 합의 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국민들께 보여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네. 여전히 지금 뭐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렇죠. 또 일본의 경제보복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일의 과정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 또 국가 안보의 위기,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국회가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여야 간의 의견들이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00일을 좀 돌아볼게요. 그러니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뭐 민주당, 한국당 원내대표 만나면서 열심히 또 중재 역할도 하셨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셨는데 본인이 처해 있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처해 있는 좀 당 상황이 여전히 복잡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까요? 예. 사실 제가 원내대표 취임할 때는 뭐 한국당과 민주당이 대치돼 있는 파행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중재자의 역할을 단순히 양쪽의 중간에서 역할하겠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로 합의가 안 될 때는 새로운 방향으로 좀 국회 운영을 끌고 가보겠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좀 높여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항상 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지금껏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요. 네네. 다만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이 제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내 갈등의 문제들이 좀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국회와 우리 당 모두가 정상화의 길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지점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용단을 내려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단을 과연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물러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우리 당이 이 내용의 과정에서 가면서 이게 과연 내년 총선과 또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 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저희가 지도 체제를 좀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선 대표님께서 결단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갈등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많은 방송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석 전 당 지지율이 10%가 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 이게 좀 공공연히 많이 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의 이거는 입장을 번복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번복 워딩은 없었지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손학규 대표가 추석 전에 10% 지지율 없으면 사퇴하겠다는 그 말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기억을 하고 있죠. 예. 정치는 책임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뭐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 선 대표께서 이건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또 어떻게 그것을 말바꾸기를 할지는 제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면 결국에 제3당이 없어진다. 그냥 통째로 가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하면 그냥 도로 그냥 양당 구도가 되는 거다.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을 없애실 생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님도.
그렇잖아요. 합격하고 바로 그냥 글로 가신다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손학규 대표께서는 뭐 바른정당 출신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한국당에다 당을 팔아먹을 거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네. 도대체 뭘 근거로 어떤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망상이다. 네. 저희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할 때. 네. 이미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제3의 길 속에서 뭔가 좀 대한정당이 되겠다. 네. 그런 의지를 갖고 통합한 거거든요. 네네. 그 연장선상에 지금 있고요. 예, 근데 그것이 왜 손학규 대표 당신 본인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지금 건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당의 지지율은 지금 정체 답보 상태에 있고 도저히 이게 극복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미 그 메신저로서의 손학규 당대표는 이미 국민들께 신뢰나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내년 총선을 아예 치를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된다. 그런 입장의 의견들을 전달한 것이죠. 예.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의 통합할 일, 뭐 이거 절대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뭐 약간의 고려라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뭐 인터뷰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네네. 저희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스스로 자강하고 혁신하고 변화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가겠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통합할 때에 가졌던 가치와 비전들을 구체적으로 저 국민들께 한번 실천해보자. 그것을 보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유한국당도 배제하고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배제한 그러한 바른미래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선언을 했는데 자꾸 이제 왜 자유한국당과 통합할 거냐라고 묻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 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희는 뭐 하나입니다.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승민 의원에게 좀 러브콜을 보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네. 뭐 그렇다면 결국에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내대표로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나경원 대표가 통합을 생각한다면 두 분의 교류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혹자들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실제 오지 말아라 이런 말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유승민 대표는 뭐 즉각적으로 통화나 만난 적도 없다라고 이미 이 보도자를 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나경원 대표가 갖고 있었던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보수통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만 해도 뭐 지역의 유권자들이 가면은 뭐 당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손쉽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인데 여기에서는 바른미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현재? 이게 뭐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뭐 실시간으로 지금 뭐 시간별로 다르게 지금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까도 계속 나오게 되는 지금 이런 의혹들 속에서 저도 뭐 많은 인사청문 후보자들을 봤지만 놀라울 정도고요. 특히 그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돼 있는 이 입시 부정 의혹 이 부분은 정말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그것을 지금까지 재단해 왔던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실망감과 분노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단순히 뭐 인사청문으로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강제 수사를 통한 명백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뭐 고발장 접수를 계획을 밝히셨는데, 그러니까 입시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고발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으신 겁니까? 네네. 저희가 오늘 오후 3시에 이미 고발장을 접수했고요. 특히 이제 논문과 관련해서 제일 저자로서의 등재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려대학교 입학하는 과정, 또 부산의전원으로 입학하는 과정들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지금 드러나 있는 의혹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이런 혐의를 통해서 네네. 검찰에서 명백히 이 부분을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잠시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가지고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속보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군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재 발표 중인데요. 종료 결정입니다. 파기 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종료 파기 결정이 됐습니다. 지소미아.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언론에서 많이 이게 조건부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들을 했는데. 네네네. 결국엔 이거 파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게 국가 안보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경제적으로 치환시켜서 경제 보복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로서는 그것을 또다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총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님도 지금 저희 라디오를 지금 생방으로 진행하시다가 이제 처음 듣는 이제 내용이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연장될 거라는 추측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한미 공조에도 좀 금이 갈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소미아 자체가 한미일 그 군사안보 방위 전략의 한 축에서 이어졌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과 어느 정도의 그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일본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악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파기 결정을 했으면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파기를 했구나 해서 경제 조치를 완화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다소 양국 간에 조금 냉정하게 이것을 좀 거리를 두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약간 감정 문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아니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서로 물론 이제 주고받는 감정을 떠나서라도 저희로서도 대응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충분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악화돼 있는 서로의 어떤 치고받는 공격 일변도로 가게 되면 과연 양국의 관계나 또 경제적인 문제들 포함해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여보세요? 네. 전화가 갑자기 끊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보니까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전화를 연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네요. 예, 원내대표님. 전화가 끊겨가지고. 다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청와대, 이야기가, 발표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그래서, 국익에 이익이 될 것이 없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와대의 생각은 사실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자체가 서로 국가적인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실익을 서로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 판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고 저희 당은 또 당대로 입장을 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지소미아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서 좀 다소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답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질문 드릴게요. 바른미래당이 판단하는 조국 청문회 일정 어떻게 보세요? 계속 좀 연장을 해야 된다, 좀 늦춰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청문회가 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청문회는 당연히 절차대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절차대로 가야 된다. 제가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게 뭐 8월에 할 것이냐 9월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 인사청문 자체가 결국에는 장관 후보자로서 그 역할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뭐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은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지만 네. 실제 청문회를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 청문회도 이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그 의혹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 자, 이제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스페셜 DJ 홍현이와 함께하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 일행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또 평소 우리가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졌을 법한 일, 하지만 내가 직접 해보긴 어려운 일을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또 이 자리에서 후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 정면 승부와 YTN 플러스의 합작 코너죠. 오늘 함께 해주실 YTN 플러스 정윤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 기자님. 방송이 처음이시라면서요? 아, 네, 처음입니다. 네네. 제가 더 떨리네요, 근데. 예. 오늘, 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열심히 네네.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긴장을 1도 안 하세요? 긴장 엄청 많이 한 건데. 아, 많이 한 겁니까? 네. 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일행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반나절 시리즈를 준비하셨다고요? 반나절 시리즈가 뭡니까?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아, 네, 반나절 예. 시리즈는 이제 온라인이나 전화 취재를 넘어서 이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관찰하는 기획 기사입니다. 현장을 직접 관찰한다? 네, 네, 반나절이라는 게 이제 하루에 6분의 1 정도 이제 4시간 정도를 저희가 거기서 관찰을 하면서 4시간. 사람들이 네.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특정 주제를 잡고 그 주제를 관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4시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관찰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겠는데. 네. 지난주 첫 시간 주변 반응 어땠습니까? 아, 저번에 이은비 기자님이 유니클로에서 4시간 동안 관찰하는 내용을 이제 하셨는데 그 라디오 내용이 이제 포털 사이트 메인도 차지하고 저희도 굉장히 좋게 봤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반응이 괜찮았군요. 아,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 네네네. 누가 기획한 거예요? 기자님이 하신 겁니까, 직접? 저희 팀 전체 5명의 기자가 공동으로 기획했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라디오 출연도 저희 돌아가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이번엔 어디서 또 반나절을 보내셨습니까? 아, 네. 저는 서울 지하철 1호선의 한 역에서 부정승차를 하는 분들이 특정 역에 특정 출구에 많다는 제보를 받고 그 앞에서 4시간 동안 부정승차를 하시는 분들의 수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유형의 분들이 부정승차를 하시는지 그거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에 SNS에 영상 옛날 뉴스가 이렇게 돌아다닌 걸 몇 개 봤어요. 근데 예전에 네네. 한번 비 오는 날인데 한 30, 40대 어른들이 막 그 철도길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무임승차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 3, 40명이 막 넘어가고 막 그 위험하게.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도 무임승차가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그게 예전에 무임승차는 사실 굉장히 눈에 띄는 형태였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넘는다든지 아니면 밑으로 숙이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누가 봐도 저 사람 무임승차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이었다면 요즘에는 가장 많은 비율이 남의 카드를 이용하는데 이게 우대권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용 카드를 이용한다든지 이제 본인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무임승차권을 이용하거나 할인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성인인데 청소년 카드를 이용한다거나. 네, 맞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은데 장애인 등록 카드를 이용하면 이제 무료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걸 이용하신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지하철 부정승차 그 현장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뭡니까? 왜 하필 지하철이에요? 제가 평소에 사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간혹 부정승차를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아직도 저런 분들이 있구나라고 문제를 느끼던 찰나에 네. 이제 특정 출구에 개표구가 고장나서 네. 이제 거기로 사람들이 전에 보셨다는 그 영상처럼 네. 이제 계속 다닌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그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게 됐습니다. 일부러 고장난 곳을 이용해서 네네.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지하철이라는 게 특성상 한 번 그렇다고 해도 탈 때 그래도 나갈 때는 또 다른 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거기서도 부정 하차를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엔 두 번을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아니면 대부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시면서 또 다시 그 출구를 지나실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무임승차와 부정승차 이거 차이점 좀 짚어주십시오. 무임승차의 경우는 말 네. 그대로 이제 돈을 내지 않고 이용을 하는 건데 방금 네네. 말씀드렸던 합법적인 무임승차가 있습니다. 뭐 노인분들이시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 국가유공자, 네. 그다음에 영유아 이런 분들은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그런 분들을 근데 포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네. 불법적으로 돈을 아예 안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까지 이제 포함한 게 무임승차 전체 개념이고요. 네. 부정승차의 경우에는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거나 돈을 내야 되는 거에 뭐 절반 일부만 내거나 일부만 아니면 낸다. 남의 카드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약간 걸리는 거를 부정승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요즘에 지하철 부정승차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카드 시스템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통계가 나온 게 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의 이제 부정승차 단속 현황을 보시면은 네네. 2016년은 56,952건, 2017년은 59,374건, 2018년은 64,265건인데요. 이게 네. 단속이 된 것만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는 이것보다 뭐 10배 혹은 그 이상으로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국 손해액은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하철 공사가 적자가 날면은 그거를 일반 시민들이 지하철 요금을 올린다거나 뭐 이런 일로 계속 메꿔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왜 그걸 생각을 못 하고 이렇게 부정승차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좀 유형이 있죠. 어떤 유형을 제일 많이 합니까? 부정승차. 일단 통계에 잡힌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이제 4시간 동안 좀 지엽적인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던 걸로는 이제 이게 너무 이 개표구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걸 너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정말 일상생활 하듯이 물 흐르듯이 그냥 물 흐르듯이. 네, 제가 뭐 지켜보지 않았더라면 저분이 부정승차를 하고 있는지 그냥 걸어가시는 건지 뭐 알 수 없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잘 안 들키긴 하겠네요. 자연스럽게. 네, 그냥 저만 봤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사례로 좀 살펴보죠. 네, 뭐 저는 연극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연극형. 네, 제가 너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를 의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카드 찍는 데가 어디에 있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기였군요. 네, 근데 그런 분이 한 분이 아니시고, 내가 출구를 잘못 나왔네 이러면서 또 들어가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괜히 변명을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그거 아닙니까? 라면 끓여서 이제 거실로 나오면 형이 그거 무슨 라면이야? 약간 이런. 라면이요? 아니 그러니까 알면서도 물어보는 연기.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라면이 그 항상 같이 끓여 먹던 그 라면인데 김밥을 먹고 있어서 제가. 우리 형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김밥이야? 김밥이지 그거.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주셨나요? 있었거든요. 뺏겼죠.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극으로. 잠깐만 여기 출구가 여기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쓰는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그런가요? 예. 네. 해보신 것처럼. 아니 뭐 희극 연기자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또 유형은 어떻습니까? 네. 이건 기차놀이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약간 한 몸처럼 이제 붙어서 한 명만 카드를 대고 이제 지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2인 1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부정승차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수도 있고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막히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 뚫려 있다가 부정승차라면 막힌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산발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네. 산 뭐라고요? 산발이식으로. 그 산발이라고 그러군요. 네네. 예, 맞아요. 이렇게 붙으면은 같이 넘어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한 명이 좀 날씬하거나 아이이거나 초등학생이거나 막 이럴 때 좀 많이 이용했던 예전 부정승차 방법이었죠. 네네. 이거 최근에도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지금도 그냥 좀 체구만 작으면은 둘이서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유형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단속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돌진형이 있다고요? 네, 돌진형은 이제 본인도 약간 이렇게 해도 되나 싶고 약간 초보신 거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네네네. 정말 전력 질주를 하면서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 그거 걸리는 거군요. 네네네. 삐 소리 나면서 걸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고장이 났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뛰어가신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옆에서 보고 그곳이 고장난 곳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받아들여도 지역 되겠네요. 주민이셨을 것 같아요, 다들. 지역 주민이다. 예. 네. 아니 그렇게 부정승차를 하다가 적발되는 분들도 계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안타깝게도 제가 있는 4시간 동안 65명의 분들이 부정승차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요. 65분이요? 네네. 65분 중에 단 한 분도 적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적발이 되지 않았다. 네. 적발되는 분들의 약간 변명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제가 있을 때는 없었지만 이제 네네. 일반적으로 한 번에 인정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모든 범죄에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원래 무임승차 대상자다. 난 65세 넘었는데 굳이 그거를 내가 카드를 가지고 와서 꼭 이런 걸 해야겠나.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대상자인데도 그냥 귀찮아서 발급 안 받고 그래요? 다니고 이러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처벌이 됩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도? 처벌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네. 원칙상 이것도 부정승차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카드를 발급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 거지 이게 네. 말로써 사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민 의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년 요금을 이용했으면 내가 청소년이 지났는데 모르고 깜빡하고. 계속했다. 네. 아니면은 이거 할아버지 카드인데 내가 모르고 집에 있어서 갖고 나왔다. 이런 네네. 식으로 정말 가지각색의 그때그때 맞춰서 변명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나 이런 단속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거짓말의 유형을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거짓말 안 통하잖아요, 일단. 네, 안 통하죠, 당연히. 단속이 됐을 때 무조건 그냥 벌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무단으로 돈 내지 않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할인권이나 우대권 이런 거 사용하는 경우도 이게 벌금이 적용이 됩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것도 네. 아까 말씀드린 부정승차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군요. 이게 구별을 사실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카드를 태그할 때 불빛이 나오게 돼요. 이게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은 네. 뭐 일반인은 불빛이 안 나오면은 노인분들 우대권 같은 경우는 붉은색 불빛이 나오고 또 어린이 그렇군요. 같은 경우는 뭐 녹색 불빛, 뭐 청소년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켜보는 사람이나 CCTV가 있다면은 네네. 이 사람이 부정승차를 하고 있구나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경각심을 좀 드리자고요. 왜냐하면 이러시면 정말 이렇게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이 최대 30배. 네, 맞습니다. 뭐 납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최대 30배를 내야 되는 겁니까? 최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30배 원래 운행했던 그 구간에 30배를 내는 게 맞고요. 원래 운행했던 그러니까 타셨던 네. 그 구간이죠. 네, 그리고 내지 않은 요금까지 해서 정확히 31배를 내셔야 하고. 31배. 네. 이게 최대라고 표현한 거는 아마 코레일의 부정승차랑 이게 혼용이 돼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코레일 네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안에 따라 2배, 10배, 30배로 이렇게 다르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코레일은 뭐 KTX도 포함이니까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금액이 크니까요. 네, 지하철은 뭐 1회에 1,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네네. 30배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이 승차 적발 시에 부가운임이 최대 30배인데 30배라는 그 기준의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 네. 아마 한 30명 중에 1명은 잡힌다는 기준 하에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잡을 수 있으니까 네네. 지금까지 손해본 금액을 이렇게 메꿀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판단 하에 된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뭐 가정입니까 아니면 뭐 이거 뭐 예, 코레일에서 신빙성이 약간 있습니까? 네,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보도를 낸다고요? 예. 옛날에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30명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30명 중에 한 명을 잡아서 그 한 명에게 부과를 하겠다. 이건 좀 납득이 가진 않지만. 그런데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네네. 사실 늘 감시를 하고 있으면 모두를 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만 이게 네. 사실 인력의 부족의 문제거든요. 뭐든지 같은 그렇군요. 경우에.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단속을 좀 적절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3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45분 지나갔는데 한 명도 못 잡았다. 65명. 네. 보니까 지금 거의 6만 5천원을 부과해야 되나 갑자기 뭐 순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적발되면 바로 그 현장에서 뭐 부가원인 비용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거를 사실 납부하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납부하시는 분이 없다고 보면은 됩니다. 왜냐면 납부하는 사람이 없군요. 그러니까 1,350원을 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갑자기 30배를 내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거는 실갱이가 벌어지고 뭐 경찰이 출동하거나 아니면은 이분이 나중에는 악성 민원인으로 둔갑해서 약간 앙심을 품고 그러니까 보복하고 이런 사례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개인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할 일인데 그렇게 무슨 경찰까지 불러서 그러면 오히려 개인이 더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잘못에 된 거는 뭐 벌금을 좀 지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타고내는 사람들 바보입니까? 사실 뭐 그들의 피해는 과연 뭐 어떻게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선량한 분들이 이미 납부를 이미 운임을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약간 회의감까지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모두 이런 걸 다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한두 번 정도는 뭐 양해를 구하고 뭐 이해를 해드리고 해도 상습적으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확실하게 벌금을 좀 때렸으면 좋겠다. 벌금 부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되고 제 생각에는 벌금도 뭐 이건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단속도 강화되고 벌금도 좀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법이 강하기로 유명한 중국 같은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뭐 333배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뭐 인도도 뭐 100배 가까이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거 돈을 제대로 내고 타는 입장에선 당연히 이거는 좀 더 철퇴를 맞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사, 기획기사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또 이게 만드는 분들의 의견을, 저런 행동도 하는구나. 이런 네네. 디테일함, 이 공감대를 잡아올 수 있을 것 가지고,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플러스 정윤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릴까 하다가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와서요.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파기 관련해서, 전문가 짧게 긴급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소미아 파기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파기를 주장은 했지만 네. 그렇게 결정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주장은 하셨지만 네. 청와대에서 그런 단호한 입지를 보인 거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이게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네. 만약 쥐소미아를 연장했을 때는 일본의 오만함이 더 극에 이르고 또 지금 미국이 쥐소미아를 가장 원하는 나라가 오히려 일본보다도 미국인데 그렇죠. 미국이 그냥 냉정한 중립만 유지했을 뿐 지금 한일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해줬거든요.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준 게 없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 너무나 아쉽고 네네. 그런데다가 여기서 지금 만약에 그 쥐소미아를 연장하면 북한은 더 한국은 정말 줏대없는 나라라고 또 할 테고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한미 관계 일변도로 온 이제까지 정부 정책에서 뭔가 우리의 민족 정기를 살리는 그런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사실 좀 뜻밖이지만 상당히 결연한 그런 의지를 보인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제가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대표적인 이유는 지금 쥐소미아하고 사드 배치 이전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한중 관계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한중 관계가 안 좋다.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금년에 연초부터 오려고 다시 그랬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오히려 사드를 추가 배치할지 모른다라고 걱정하고 있고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진척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카디스도 마구
진입하고 무단으로 진입하고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창의력으로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미국도 다시 한번 우리를 보고 사실 이건 한일 협정이니까 미국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레 걱정했던 거죠. 네네네. 지소미아 파기에서 북미 대화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뭐 중국에도 영향을 줄 테지만 북미 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대화는 별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북미 대화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아니 지금 미국도 약간 당황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지소미아 파기한 거에 대해서. 당황했겠죠. 근데 아마 오늘 김현정 차장이 비건 대표한테도 얘기를 했을 테고 아마 우리가 갱신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 얘기하면 자동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마 최후의 순간까지 얘기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좀 확신은 못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한일 간의 협정이니까 미국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예.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예. 네, 당사자가 아닌데 진정으로 미국이 이것의 연장을 원했다면 좀 더 성의를 보였어야죠. 미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우리에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우리가 미국한테 비우호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외교적 자주성은 좀 살려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일본도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일본이 제일 놀랬겠죠. 예. 네, 일본은 지금 사실 중국과 경쟁하고 북일 간의 관계에서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을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은 굉장히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일본의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이상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한미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게 어쨌든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일본이 이런 데서 좀 충격을 받아서 이 한일 관계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우리를 정말 경제적으로 거의 적대시하는 정책을 취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재고해서 백색 국가 다시 집어넣고 한다면 다시 체결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부득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일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도 다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나 이제 너무 강경한 자세를 향후에도 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제는 좀 수습하는 국면으로 좀 가서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제는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의 진전이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거기서 진전을 보게 되면 남북 관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일본은 자연히 작년에 한중일 정상을 하다 할 때 아베 총리가 생일 케이크를 가져와서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그랬던 아베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이 기조로 가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의 진전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하게 전화 연결 드렸는데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 듣고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지난 4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요. 이게 또 4일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긴다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정말 꿈을 꾸었던 그런 무대에 올라온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데도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저는 또 다른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황현이와 함께한 뉴스 정면 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